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난 밀양 화재 사고 현장에서 수습하시고 대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밀양 화재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의원도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유가족 대표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낡은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부족한 소방 예산 증액을 해달라. 소방관을 증원해 해달라. 그리고 특히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유가족 대표께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합동위령제 바로 전날 밀양을 두 번째 방문해서 그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종이로 전달하신 분도 계셨고 가족 그 회장님께서는 5가지 사항을 저에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상처를 더 키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감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법적인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점검 실명제를 또 지시하셨고 또 오늘부터 이제 안전대 진단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에 관한 어떤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우선 오늘부터 3월 30날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세월호 침몰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무려 107만 개소를 진단했더라고요. 내실 있는 진단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올해는 30만 개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이용 시설인 6만 개소에 집중해서 할 예정이고 민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진단 실명제 거기다 얹어서 확인자의 실명까지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단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도 요양병원에 불나니까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그때 병원이 빠졌었는데요. 이번 또 병원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 민간 시설에 비용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땜질로 처방해 왔는데 이제는 좀 정부건 또는 지자체건 국민들이건 큰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부담이 생기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결단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동의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개막이 나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양올림픽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IOC 위원장께서도 평양올림픽이라는 호칭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2010년에 의원님들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내셨고, 거기에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011년 연말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역시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제정됐고, 거기에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그 단일팀을 위한 지원, 보조의 근거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이제는 한마음으로 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성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장관님. 예, 장관님, 아까 강원랜드 취업비리 관련해서 아마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사검사에까지 압력이 행사되고 검찰 자체가 비리를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는 검찰권의 남용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셨죠? 네, 2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면은 1차 조사에서 규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2차 조사까지 지금 해서 이제 지금 재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3차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그 다음에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장, 그리고 현직 검사. 이래가지고 이거 자체 조사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사검사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경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채용비리 문제는 비단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기업까지도 만연해 있는 사실을 보고서 이게 그 우리 사회 기회의 공정성이라든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리라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취업 비리 사건과는 별개의 검찰 내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검찰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적폐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검찰, 현직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어떤 사건의 예에 의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자체적으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번 이 소위 그 위압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사기구를 이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특임 검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임 검사의 최소한 네. 특임 검사를 직접 임명을 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미진하면 또 다른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검찰 내에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특임 검사는 이제 검찰 대검에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요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려서 다소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조야에서 군사 옵션이 논의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선제적 타격인 예방적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강도 높은 그 군사적인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의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먼저 지난 26일 날 중국에서 27일 날 미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 공조에는 한치 비틈이 없다 하는 걸 확인했고요. 또 저하고 단독 회담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위협이건 한미에는 같이 발을 맞춰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런 방법들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심은 양국 국방장관끼리 상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누굽니까? 미국 합참의 폴 셀바 차장. 예.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였던 시간이 지금까지 달리 12분 정도로 단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삼축체계 중에 사실 킬체인 이게 막을 수 있나요? 그거는 전술적인 상황인데 12분보다도 훨씬 멀리서부터 잡을 수도 있고 또 그 잡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에 매이지는 않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K-AIM도 있고 킬체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비는 돼 있다. 예, 예. 네. 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기조로 하고 있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국방개혁 추진 2020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골자 아직 그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일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까? 초안은 완성 단계에 있고 네. 또 최종적으로 각 부처의 협조를 다 하면은 완성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국방개혁을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했으나 결과나 성공을 했다라는 게 아직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강한 군대 또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개혁은 소프트웨어 위주, 무기체계 위주, 전력 증강 위주 예. 하다 보니까 각 군의 기득권의 싸움이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성과 없이 오지 않았는가. 그 업무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국방개혁의 문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교리의 발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치중할 필요가 있지 지적을 않느냐.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책에 의한 국방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를 해갖고 각군의 모든 그 이기주의 같은 것도 상세해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 것인가 거기에 기존을 둬가지고 전력 건설, 인력 구조, 부대 구조 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제 육군의 경우 21개월을 다음 7월 1일 3일 전역자부터 줄여가서 마지막에 이제 18개월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인구 절벽과 출산율 예. 저하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복무 단축을 급속하게 했을 때 한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또 병력을 50만으로 지금 줄이겠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물려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50년이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방 현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야만 되겠다는 결심에서 그런 계획을 했고요.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병력 줄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그 목적이 전투력 향상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싸우는 것은 행군을 한다거나 고지전투가 아니라 완벽한 전문화된 전사가 싸움을 하고 병사들은 단순 경계 임무에 치중을 한다 해서 이 병력수 줄이는 것도 간부의 비율을 높이고 병들만 줄이고요. 그 다음에 21개에서 18개월 줄일 때에도 그 간부를 확실히 해놓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걸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부 구조의 슬림화, 예, 예. 특히 이제 장교,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장군 숫자를 이제 예.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 국방개혁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444명에서 60명 줄인다. 이것은 숫자에 대한 것이지 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 장군이 꼭 보직해야 될 곳에 보직하고 전투 위주의 보직을 하고 그 외에 장군이 보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몇 좌석이 있는가 기초부터 검토해서 이러면 이렇게 거기서 산정을 해야지 숫자를 줄이는 것은 괜히 안 맞다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미군에 비하면 예. 장군 비율이 이제 높다고 할 수 높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이제 장군 진급에서 9명, 8명을 줄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예. 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그게 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계속 논의됐던 인사의 공정성, 예. 진급에 있어서의 균형, 맞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비율,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처음 장군 인사에서 이제 한 3대7 예. 비육사와 37%까지 올리려고 올렸죠. 노력했습니다. 예. 지난 이명박 정부 때 2대8에서 예. 오히려 악화가 됐죠. 박근혜 네. 정부 때는 1대9까지 갔는데 네. 이번에 이제 3대7로 됐다는 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궁극적으로는 5대5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예. 특히 특가병과에까지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는 것은 네, 있을 맞습니다. 수가 없다. 그런 게 바로 국방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좋은 게 선진 국가의 군 비율은 ROTC나 사관학교 출신이나 학사장교나 거의 3분의 1씩 됐는데도 제일 잘 싸웁니다. 네.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군이 깨끗해지고 더 정확하게 그 전투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공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투기 조종사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조종사를 차출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전투병력의 보완, 예. 그게 이제 예비 전력의 정예화 또는 그렇습니다. 전력화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동원 체제 구축을 해서 동원 전력 동원 사령부를 사령부를 지금 창설할 예, 계획. 3군에다가 바로 창설해서 현역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전투화시킬 수 있는 동원 전력을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빈틈없는 안무태세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비군 창설이 올해로 한 50주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50주년. 이제 실질적인 예비 전력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긍심도 심어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 수당도 실질화해 주면서 동원 전력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50주년 창설식 때도 예. 최소한 우리 국방장관님이나 제가 당연히 갈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님 이렇게 모시고, 참석하실 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서 자긍심을 좀 예,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방개혁에서 육군의 약화, 병력을 이제 12만 줄인다고 돼 있는데요. 육군의 약화를 또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통합군 체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되지 않습니까? 통합군 체제와 합동군 체제는 수많은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면 싸워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지휘체제냐 네. 이걸 좀 심층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자권 전환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한국형 작전 계획의 작성 능력이라든지 교리의 개발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전쟁 준비가 돼야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작전 개념은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국군에게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연합 한미 공조를 이루자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공조를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비공개라면 나중에 다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예, 우리 스스로의 그렇습니다. 능력 예, 대화 예.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질 없이 좀 해주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점검 실명제를 또 지시하셨고, 또 오늘부터 이제 안전대 진단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에 관한 어떤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우선 오늘부터 3월 30날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세월호 침몰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무려 107만 개소를 진단했더라고요. 내실 있는 진단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올해는 30만 개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이용 시설인 6만 개소에 집중해서 할 예정이고 민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진단 실명제 거기다 얹어서 확인자의 실명까지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단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도 요양병원에 불나니까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그때 병원이 빠졌었는데요. 이번 또 병원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 민간 시설에 비용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땜질로 처방해 왔는데 이제는 좀 정부건 또는 지자체건 국민들이건 큰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부담이 생기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결단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동의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개막이 나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양올림픽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IOC 위원장께서도 평양올림픽이라는 호칭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2010년에 의원님들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내셨고 거기에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011년 연말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역시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제정됐고 거기에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그 단일팀을 위한 지원 보조의 근거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성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장관님. 예, 장관님, 아까 강원랜드 취업비리 관련해서 아마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사 검사에까지 압력이 행사되고 검찰 자체가 비리를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는 검찰권의 남용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난 밀양 화재 사고 현장에서 수습하시고 대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밀양 화재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의원도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유가족 대표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낡은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부족한 소방예산 증액을 해달라. 소방관을 증원해달라. 그리고 특히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유가족 대표께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합동위령제 바로 전날 밀양을 두 번째 방문해서 그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종이로 전달하신 분도 계셨고 가족 그 회장님께서는 5가지 사항을 저에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상처를 더 키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감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법적인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번 이 소위 그 위압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사기구를 이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특임 검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임 검사의 최소한 네. 특임 검사를 직접 임명을 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미진하면 또 다른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검찰 내에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임 검사는 이제 검찰 대검에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네.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요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려서 다소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조야에서 군사 옵션이 논의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선제적 타격인 예방적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강도 높은 그 군사적인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의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먼저 지난 26일 날 중국에서 27일 날 미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 공조에는 한치 비틈이 없다 하는 걸 확인했고요. 또 저하고 단독 회담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셨죠? 네, 2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면은 1차 조사에서 규명이 안 됐고, 그다음에 2차 조사까지 지금 해서 이제 지금 재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3차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장, 그리고 현직 검사 이래가지고 이거 자체 조사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사검사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경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채용비리 문제는 비단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기업까지도 만연해 있는 사실을 보고서 이게 그 우리 사회 기회의 공정성이라든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리라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저 비리 사건과는 별개의 검찰 내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검찰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적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검찰, 현직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어떤 사건의 예에 의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자체적으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